자, 인더스 문명의 종교 생활, 요 주제에서 다룰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인더스 문명의 지리적 위치.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발생하고 번성한 지역이 대충 어디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더스 문명의 기본 성격. 이건 뭐 자세하게 다루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인도스 문명의 종교 생활을 다루는데 그 문명이 대충 어떤 것이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그 인더스 문명 종교 생활의 특징. 그래서 종교 생활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신들이 주로 동물 형상의 신들을 주로 숭배했다. 그리고 지모신에 대한 숭배가 활발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짚어보기로 합시다. 예, 인더스 문명의 지리적 위치는 지금 요 지도에 약간 진하게 표시된 부분 있죠. 그 안에 레전드 인더스 밸리 시빌리제이션 그래서 2500BC부터 1500BC 이렇게 박스 안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색깔로 표시된, 그러니까 인더스 강의 상류에서부터 이게 인더스강 하류 아라비아해로 흘러 들어갈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동쪽으로 약간 퍼져서 지금의 이제 구자라트 지역까지, 지역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요 지역이 인더스 문명의 위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은 뭐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약간씩 변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지면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발굴이라는 것은 주로 도시 유적들, 인더스 문명에서 건설되었던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가 새로 발견될 때마다 이 영역이 조금씩 늘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대략 현재까지 발굴된 요걸로 보면 면적은 약 7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포괄한다고 합니다. 70만 제곱킬로라면 남북한 합쳐서 지금 22만 제곱킬로예요. 남북한 합친 것에 약 3배 정도 되는, 3배가 좀 넘죠. 3배가 좀 넘으니까 상당히 광대한 지역입니다. 인더스 밸리의 평야 지역을 거의 다 포괄하고, 그 다음에 구자라트 일부 지역까지도 퍼져나간 이런 문명이었다고 볼 수 있고, 번성 시기가 박스 안에는 2500에서 1500, 기원전 2500에서 15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자료들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대략 도시가, 인더스 문명에서 건설된 도시들이 가장 활발하고 사이즈가 컸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2500에서 2000년, 약 500년에 걸치고,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기원전 1700년 무렵이 되면 급격히 쇠퇴해서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서 폐허처럼 버려지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략 인더스 문명이 2500년 무렵에 아주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확립이 되고, 기원전 1700년 무렵이 되면 급격히 쇠퇴하는데, 이 쇠퇴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 지역이 원래 지진이 활발했던,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니까 진짜 거대한 지진이 이 지역을 덮쳤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강들이, 지금도 뭐 강들이 흐르면서 코스가 바뀌는 일은 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렵에 그 인더스강이나 혹은 인더스의 큰 지류들이 그 코스를 바꾸면서, 강물이 없어지면 도시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강이 없으면 물을 매일매일 그 수천 수만 명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강이 진로를 바꾸면서, 강의 루트가 크게 바뀌면서 도시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인들이 뭐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살펴볼 이유는 없겠고, 어쨌든 인더스 문명은 대략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700년 무렵까지 약 800년에 걸쳐서 요 인더스 밸리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문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인구는, 그럼 이 지역의 그 당시 인구는 대략 얼마였겠느냐? 이거는 진짜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정한 계산에 따라서 대략 뭐 한 3, 400만에서 많게 보면 1000만 가까이 보는 뭐 이런 자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발굴된 인더스 지역의 그 도시 유적이 대략 한 100개가 넘습니다. 최소한. 그 중에 이제 모헨조다로나 하라빠처럼 거대한 도시도 있고, 뭐 한 수백 명 정도가 살았을 만한 조그만 도시도 있고, 규모는 이제 제각각인데, 이 지금까지 발굴된 도시 플러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런 도시들도 약간 추정해서 그런 도시들에 살았었던 인구, 도시가 수용할 수 있었던 이런 인구를 대략 계산해 보면 약 25만에서 30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게 많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현재 발굴된 것까지 거기에 플러스 약 5%에서 10% 정도를 더하면 한 25만 명 정도가 도시에, 한 100여 개 이상의 도시들에 살고 있었다. 그럼 도시 인구 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농촌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 15명 정도로 계산해요. 15명 정도, 그러니까 도시에 25만이 살았으면 농촌에는 25 곱하기 한 15 정도가 살았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한 400만 명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농촌 인구, 15배의 농촌 인구라는 거는 뭐 요건 뭐 꼭 인더스 문명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문명들, 뭐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혹은 메소포타미아, 황하, 그런 다른 지역의 고대 문명들에서도 비슷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서포트 하려면 농촌 인구가 한 15 정도 필요하다. 그 당시에 농업 생산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한 400만 명. 그러니까 뭐 그 한반도의 3배가 넘는데 인구는 요 정도라면 많았던 건 아니죠. 도시는 최소 1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었고, 중심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에 모헨조다로, 북쪽에 하라빠. 제가 거기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죠. 하라빠는 베아스강이라는 인더스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큰 지류 5개 중에 하나인 베아스라는 강변에 위치해 있고,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강의 하류 지역, 중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규모는 거기 제가 적어놨듯이 지금까지 발굴된 규모가 모헨조다로가 약 60만 평, 상당히 넓은 거죠. 거기에 그 주거 지역이나 뭐 주거 시설들 이런 걸 보면 대략 한 8만 5천 명, 전성기에 한 8만 5천 명 정도가 살았었겠다. 하라빠는 약간 작아서 45만 평 정도에 6만 5천 명 정도인데, 8만 5천, 6만 5천이 지금 기준으로는 뭐 한국에서 소도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당시 기원전 한 2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이죠. 이 무렵에 이 정도 규모라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발굴된 세계 각 지역의 고대 도시들에서 요 시기에 이만한 규모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는 없었다. 이게 이제 모헨조다로나 하라빠가 그 당시에 지금의 마치 뉴욕이나 뭐 동경, 서울 뭐 이런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라 그러죠. 이런 정도 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리적 위치는 대략
이 정도 살펴보고 다음 인더스 문명의 기본 성격으로 넘어갑시다. 자, 인더스 문명이 뭐 도시 중심으로 운영된 그런 문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인더스 지역에 뭐 기원전 2500년 무렵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살았겠죠. 그런데 기원전 2500년 무렵부터 그 도시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단어가 시빌리제이션인데 이 어원을 시비타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라틴어라고 합니다. 시비타스가 도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타스에서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단어가 파생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도시 중심의 새로운 생활 방식, 이것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7대 문명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시가 발생했고 충분히 많은 수가 존재했었는지 이걸 기준으로 문명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인데 이게 인류 역사에서는 요 무렵에 4대 문명의 발생, 이 무렵에 이제 처음 인류 역사에 도시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풍부한 농업 잉여 생산, 아까 뭐 도시 인구 1명을 서포트 하는데 농촌 인구 15명 정도가 필요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러니까 농촌 배후 인구가 훨씬 더 많아야 도시라는 이런 생활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식량이나 자기가 쓰는 것들을 스스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뺏어오거나 혹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도 뺏는 거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인구를 비생산적 인구라고, 그러니까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의 관점에서 보면 비생산적 인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먹여 살리려면, 이런 군입들을 먹여 살리려면 풍부한 농업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풍부한 농업 잉여 생산물을 조세나 곡물 혹은 약탈 이런 것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무력과 행정력 등등이 갖춰져야 도시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둬들이는 것들을 재야 될 거 아닙니까? 10가마를 생산했으니까 너 5가마를 내놔라. 10가마니 생산하면 절반은 세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10가마인지 15가마인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무게나 부피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계량하는 수단과 도구, 그리고 그렇게 잰 것들을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록할 수 있는 수단, 기록한다는 건 문자, 그리고 문자를 쓰고 기록하려면 뭐 펜에 해당하는 거나 종이에 해당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둬들인 조세나 곡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 수레에 담아서 마차에 실어서 운반하려면 바퀴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수레나 마차를 굴려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어온 것들을 거대하게 실어온 이 거대한 물량을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쓸 수 있는 저장시설, 거대한 창고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시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패키지로 같이 따라오는 이런 등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도시의 발생은 문자, 바퀴, 도량형의 통일,
등과 함께 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이 문명의 발전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들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주요 도시들, 모헨조다로와 하라빠, 이게 가장 규모가 큰 것들이었고, 이것보다는 좀 작지만 뭐 돌라비라나 딸리반간이나 다른 도시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모헨조다로 발굴은 192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바네르지라는 인도 고고학자가 처음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영국 식민지 시대였죠. 존 마샬 경이 이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922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서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 하라빠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발굴됐고, 지금도 모헨조다로 발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약 10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파볼 곳이 많고, 그리고 제일 아래층은 모헨조다로가 지금까지 7개 층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층은 강바닥에, 강 수면 아래에 있어서 그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보지를 못했죠. 이제 발굴은 아직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문명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황하, 요게 세계 4대 문명으로 꼽히는 것들이죠. 요것과 비슷한 수준의 인더스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었다. 이게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1922년 요 발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긴 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는데, 이 발굴 작업 시작 후에는 사실로 입증이 된 거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릅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그 하라빠 문명이라고, 그 인더스 문명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 하라빠를 따서 하라빠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라빠 문명은 일부에서만 쓰이는 표현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이름은 인더스 문명. 그리고 하라빠는 북쪽 punjab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계획해서 진행했던 게 아니라, 그 북인도 그 punjab 지역에 철도 놓고 도로 까는 이 사업들을 하는 와중에 철도 침목, 철로가 지나가는 그 바닥에 이제 돌들을 깨서 쫙 깔아 놓잖아요. 침목 사이사이에. 철도가 달릴 때 충격을 이제 흡수하라고 그렇게 해놓는 건데, 그 지역에 이제 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벽돌들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벽돌을 인부들이 어디서 뭐 옛날 벽돌 같은데 그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캐와서 그걸 깨서 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이거 어디서 캐오냐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큰 언덕 하나 있는데 거기 뭐 벽돌이 무진장으로 묻혀 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로 보고가 돼서 고고학 책임자에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 진행됐는데, 이미 그 발굴이 시작될 당시에는 유적이 많이 파괴가 돼서 하라빠보다는 모헨조다로가 훨씬 그 보존이 잘 돼 있는 유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인더스 문명은 그 실체가 밝혀진 게 약 100여 년, 100년 조금 안 된 그런 문명이고, 그 도시 발굴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지배층이 거주한 요새, 시타델, 그리고 일반인들의 거주구역,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도시마다 격자형으로, 그러니까 사각형,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이런 직선 도로들이 아주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건설이 돼 있고, 그리고 하수도 시설이 집집마다, 일반 거주구역에도 집집마다 하수구를 통해서 집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오물들을
바깥 메인 하수구로 뺄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한 게 돌이 아니라 주로 벽돌로 건설했습니다. 벽돌로 지었는데 이 벽돌의 사이즈가 어느 도시나 거의 일정하게 표준 사이즈, 당시에 인더스 스탠다드 사이즈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 계획도 도시마다 제각각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모헨조다로와 하라빠는 규모만 좀 차이가 날 뿐 도시 계획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도 그 도시를 건설할 때, 새로 도시를 만들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마스터 플랜들이, 공통된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들의 구조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느 도시나 또 비슷한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된 사실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지만, 한반도의 3배 이상 되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지만, 그 강을 따라서,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통은 굉장히 편리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뭔가 중앙 집권적인 권력 기구가 거의 확실하게 존재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중앙 집권적인 권력 기구가 없었다면 도시 계획이나 표준 사이즈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국가 형태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라면 국가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조금 우세한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공유하면서도 북쪽과 남쪽, 모헨조다로와 하라빠, 이 북쪽과 남쪽은 서로 각기 다른 권력기구가 다스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어쨌든 중앙집권적인 권력기구가 존재했었던 것은 확실하다. 단, 이게 다른 문명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인데, 인더스 문명에서도 문자는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문자는 많이 발굴이 됐는데 문자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긴 문서나 편지나 뭐 혹은 왕의 업적을 쭉 정리한 뭐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발굴된 적이 없습니다. 다 짤막짤막한 한두 단어 수준으로 몇 개의 문자만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유물들은 수천 개 이상 발굴이 됐는데, 긴 문장이나 혹은 긴 문서나 이런 것들은 발굴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뭐 오랫동안 보존이 안 되는 뭐 점토판이나 이런 데 썼으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 문자가 해독이 되지 않아서, 문자 해독은 뭐 수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컴퓨터 활용이 본격화된 후에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걸 처리하는 이런 방법도 시도가 됐고,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걸 해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문자의 의미가 뭔지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인더스 문명의 정확한 내용은, 가설들은 많지만 이걸 판정해 줄 만한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명에 비해서 인더스 문명도 뭐 남못지않게 발굴된 것들은 꽤 됩니다만, 그 실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일단 뭐 국가 이 통치 기구의 성격부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이나 유물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뭐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몇 개 슬라이드에서 인더스 문명의
요 물질적인 뭐 건물이나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림들 제가 몇 개 캡처했으니까 그것들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종교 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건 그 아래 그 캡션에 있듯이 돌라비라 요 구자라트 지역에서 발굴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랍바를 제외하면 거의 가장 큰 규모의 도시인데 그 돌라비라 지역의 상상 복원도 요거 약 18만 평 정도, 18만 평이니까 아까 모헨조다로의 60만 평에 비하면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죠. 그리고 요 그림의 상상 복원도에서 보면 왼쪽 위편에 있는 그런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물군, 요게 이제 지배층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새 지역, 시타델 지역이고, 오른쪽에 넓게 펴져 있는 이 상자갑, 성냥갑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요게 이제 일반인들의 거주구역, 타운 지역이고, 이 요새와 타운 지역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친 요게 이제 그 당시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오른쪽에 뭐 보충 설명으로 붙여놓은 게 지배층과 평민, 그 평민들 사는 일반 거주구역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혹은 직업에 따라서 뭐 수공업자라든지 혹은 뭐 세탁부라든지 뭐 직업, 가죽 다루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직업에 따라서 거주구역이 구분되어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일정한 구역에서 가령 가죽 다루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공구들이 집집마다 발굴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일반 거주구역도 재산과 직업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계급에 따라서 상당히 분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차별도 있었겠죠. 계급에 따라 상당한 분화와 차별이 존재했던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아래 것도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민과 농민과 유목민, 지배층과 상류층과 빈민층, 상인과 사제와 통치자, 그리고 전사, 워리어들, 그리고 서기, 하인, 수공업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여러 도시들을 발굴해서 그 구분된 이런 거주 구역들에 살았었던 사람들, 요걸 대충 분류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업과 재산과 신분에 따라서 사는 구역이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그 차이가 확실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이제 전형적인 도시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예, 요 영어로 된 캡션은 이제 제가 따온 그 자료에 원래 있던 캡션입니다. A major street in Mohenjo-daro's lower town. 모헨조다로의 아래쪽 타운에 그 주 간선 도로란 얘기죠. 9m 이상 되니까 거기 사람들 있는 거 보면 도로 너비를 짐작할 수 있죠. 상당히 넓은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주택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그 격자형 직선 도로로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볼 수 있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건설이 된 거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건설해서 딱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런 식으로 아마 도시 건설이 이루어졌을 거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격자형 직선 도로로 구역들이 나눠지고, 개인주택의 하수구가 주 도로의 하수 시설과 연결되는 시스템. 이거는 지금 뭐 가령 서울이나 한국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지금은 뭐 상당히 일반화된 방식이지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집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메인 도로의 하수구하고 연결되지 않는 주택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한국 전쟁 겪어서 폐허해서 다시 건설하느라고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만, 뭐 지금도 그 좀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 보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죠.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 도시들도 현재 21세기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4,500년 전에 이미 그런 생활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요건 다른 4대 문명에 속하는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나 황하 문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도시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더스 문명의 아주 특징적인,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요건 뮤니시팔 드레인스 앳 모헨조다로, 요 같은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요건데, 양쪽 옆에 있는 게 그 일반 주택들이고, 그 사진 가운데에 보면 옆으로 마치 징검다리는 아니고 작은 다리처럼 이렇게 이 집과 도로를 연결하는 그 관들이 있죠. 거기에 벽돌로 만든 하수 배출구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수 배출구에서 쏟아진 하수들이 오른쪽 그쪽에 보면 덮개로 덮여진, 중간중간에 덮개가 벗겨진 것도 보이죠. 덮개로 덮여진 구역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아래로, 덮개 아래로 하수가 흘러서 도시 바깥의 일정한 지역에 모이도록 하는 하수 배출구입니다. 이게 메인 도로의 하수 배출구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 인프라가 집집마다 갖춰져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한 3집이나 4집마다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집 혹은 4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들을 따로 파서 썼다. 공동 우물에서 10집, 20집이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몇몇 집들, 한 서너 집 정도만이 따로 사용하는 그런 우물이 있었다는 것도 다른 문명에서 발굴된 도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물론 지배층들 경우에는 그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물이나 물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에도 그 우물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건 요새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집집마다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독특한, 그 한 서너 집마다 우물 하나씩 팔려면 그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어요. 응? 땅 파고 그 우물 주변에 그 벽돌로 쌓고 이런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수고, 그리고 이런 하수구들 일일이 다 건설하고 만들고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데 이렇게 엄청난 신경을 쓰고 그 노력과 시간과 물자를 투입한 걸 보면, 인더스 문명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깨끗한 물, 또 쓰고 버린 물, 이런 물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현재 힌두이즘에까지 영향을 줘서 힌두이즘에서 물로 정화하는 이런 관습이 생겨나는데도, 자리 잡는데도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이나 이런 걸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추정과 가설 단계에 그칠 뿐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건 모헨조다로나 하라빠나, 주로 이제 모헨조다로입니다. 그쪽에 이제 유적들 발굴된 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인더스 도시의 모습을, 일반 거주구역의 모습을 상상해서 복원해 놓은 그 그림입니다. 여기도 요 그림에도 강조된 게, 그림 가운데로 이 하수구 시설이 쫙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예, 요거는 그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그레이트 베스, 대목욕탕, 가운데 있는 게 목욕탕입니다. 이렇게 벽돌로 다 만들어 놨죠. 근데 인더스 문명이 다른 문명들과 비교했을 때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거대한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왕궁에 해당하는 건물이라든지
혹은 거대한 대사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발굴되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데 간혹 이렇게 큰 건축물도 있긴 있다, 몇 개. 대목욕탕이 그렇고, 목욕탕도 이거 물과 관련돼서 몸을 씻는 시설 아니에요. 이런 요게 이제 그 요새 지역에 해당하는 지배층의 거주 구역에 해당하는, 거기서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단순히 뭐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뭐 우리 사우나 가고 뭐 이러듯이 그런 깨끗이 하고 휴식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어놓은 게 대충 지어놓은 게 아니고 상당히 규모도 크지만 정교하게 지었고, 왼쪽 사진에 이 벽돌들 이렇게 쌓여있는 약간 기둥 뭐 올리다 만 것 같은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데가 아마 목욕탕에 온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프라이빗 룸 같은 그런 것의 흔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 주변으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밟아서 서서히 내려가는, 목욕탕 사이즈가 12m, 7m, 그리고 깊이가 2.4m니까 꽉 채우면 굉장히 깊은 거죠. 꽉 채워서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몸을 씻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뭔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례를 행하는 그런 장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명들에서도 다른 뭐 종교 시설들 보면 이런 큰 뭐죠? 그 목욕, 세례 이런 시설이 발굴된 예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종교 시설의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목욕탕 외에도 곡식 창고나 대회의실 등이 발굴된 예는 있습니다. 이것도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됐고, 놀라비라에서도 사이즈는 약간 작지만 이런 시설들이 발굴되는데, 왕궁이나 대사원 이런 건축물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다른 문명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독특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의문스러운, 왕궁을 지을 만한 이런 집중된 왕권, 강력한 왕권이 없었다면 도대체 이 통치가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왕이 있었다면 간단한데, 왕이 알아서 했다 뭐 이러면 되는데, 그 왕이 사는 집이 없으니까 그럼 왕이라는 이런 시스템도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왕이 없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기구는 있었다? 그러면 뭐 몇 명이 공동으로 집단으로 통치하는 방식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이 없다는 사실이 뭔가를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제 궁금증들, 의문들,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궁이나 대사원이 없다는 것은 없었고, 이게 인더스 문명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거대한 신상이나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거대한 뭐 서구 세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도 없습니다. 그 종교적인 시설들 중에 그나마 이게 종교적인 기능을 했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대목욕탕이고, 곡식창고야 뭐 곡식 쌓아 놓으려고 썼을 거고, 그 외에는 종교적인 시설들 중에 뭐 인간을 압도할 만한 거대하고 뭐 장엄한 이런 것들은 없어요. 신상도 좀 크다는 게 그냥 사람 크기 정도, 그것도 아주 소수만 발굴되고, 대부분 발굴된 뭐 사람 모양이나 신상으로 추정될 만한 것들은 미니어처, 그러니까 뭐 한 2, 30cm 정도 되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 대규모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는 아니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런 것도 이 다른 고대 문명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특이한 점이죠. 예, 여기서 왼쪽 그림은, 왼쪽 사진은 좀 전에 봤던 그 그레이트 베스 있죠. 대목욕탕의 한쪽 구석에 물 빠지는 구멍. 뭐 목욕하고 물이 지저분해지면 빼고 새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수구 벽돌로 쌓아서 만든 배수구 그 모양이고, 물 다루는데 상당히 능숙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것은 집터에서 발굴된, 일반인 거주구역의 집터에서 발굴된 운물입니다. 아니, 운물이 무슨 첨성대 위에 잘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높게 생겼냐. 이게 높이가 7m래요. 여기서 물을 어떻게 푸냐. 어, 이게 운물인데, 원래는 땅이 저 운물 꼭대기까지 땅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흙으로 덮여 있던 게 땅을 파 내려가다 보니까 이 운물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니, 운물을 뭘 저렇게 깊게 파놨냐. 그 제가 오른쪽 사진에 설명 붙여놨듯이 모헨조다로 집터의 운물인데 세월이 가면서 지면이 조금씩 높아졌다는 겁니다. 인더스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지면이 점점 높아지니까 원래 땅 위로 한 1m 정도 높이로 드러나 있던 게 땅이 점점 높아지니까 운물 요 입구 높이는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위에 벽돌을 조금 더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물 입구에 벽돌을 쌓아서 입구를 높이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 500년 정도, 모헨조다로 이 도시가 유지된 약 500년 정도 후에는 7m까지 깊어진 거라 이거죠. 이 대부분은 땅 아래 묻혀 있던 몸통입니다. 몸통에다가 사용 당시에는 땅 속에 묻혀 있던 우물 몸통이 흙을 퍼내고 나니 마치 높은 굴뚝처럼 지면에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보통 그렇게 지면이 높아지고 뭐 이러면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 높아지고 그러면 야 뭐 여기 뭐 이쪽 버리고 또 딴 지역으로, 딴 적당한 장소로 옮겨가서 새 도시를 건설할 만도 한데, 이 양반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한 장소에서 보수해 가면서 높아지는 땅 높이에 맞춰서 우물도 높이고 집도 당연히 높였겠죠. 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집의 그 담장 아닙니까? 이것도 계속 높이면서 그냥 그 장소에서 계속 버티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모헨조다로 도시 층이 크게 7개 층까지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면서 층이 형성되는 현상도 나타난 거죠.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 드디어 오늘 강의의 메인 파트, 인더스 문명 종교생활의 특징이 나옵니다. 인더스 문명 종교생활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더스 문명의 문자가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문자가 해독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해독되더라도 이게 긴 문서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진짜 속 시원하게 밝혀줄 만한 그런 일은 벌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 사람들의 생활을 추정하고 재구성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들. 근데 유물들 중에서도 특히 인더스 문명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발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명과 비교했을 때 그 실이라는 게 인장, 도장이죠, 도장 같은 건데, 그게 되게 정사각형, 조그만 정사각형으로 우리 뭐 이 직인 생각하시면 대충 될 것 같아요. 사이즈도 보통 그 정도입니다. 직인 사이즈니까 한 변의 길이가 작은 것은 보통 한 2.5cm, 1인치 정도, 그리고 큰 것은 한 2인치, 5cm 정도, 한 변의 길이가 한 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인장, 2.5에서 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인장인데, 손잡이가 따로 달린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개는 그 인장 한 면에, 그러니까 도장이 찍히지 않는 민자면에 약간 돌기가 있어서 돌기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처럼 매거나 혹은 어디에 줄을 꿰서 매달아 놓거나 요럴 수 있게 생긴 인장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한 면은 민자고 한 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요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도시들에서, 주로 대도시 모헨조다로에서 가장 많이 발굴됐고, 하라빠나 돌라비라나 깔리방간이나 다른 도시들에서도 발굴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대략 온전한 형태로 발굴된 게 한 4,0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의 이 도장들에, 절대 다수니까 한 4분의 3, 한 3,000개 이상의 도장에 동물 한 마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동물 한 마리가 새겨져 있고, 그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웹뿔 달린 훅없는 숫소. 이게 풀어서 써놓으니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죠?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림으로 볼 거니까, 일단 웹뿔이니까 뿔이 하나만, 이마 한가운데 뿔이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실제 이 동물들 중에서는 아주 기형적인 놈 아니면 보기 힘들죠. 요건 유니콘, 서양 신화에서 보면 유니콘으로 뿔 하나 달린 말들 신화할 때 자주 나오잖아요. 그 유니콘의 일종인데, 혹이 없는 숫소. 아니, 소에 무슨 혹이 달렸냐. 인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동남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뭐예요, 머리 바로 뒷부분, 머리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혹이 불룩 솟아나 있죠. 낙타혹하고는 또 달라요. 요런 소들을 제부라고 부릅니다. 제부라고 부르는데, 요게 인도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죠. 근데 그런 혹이 없는 순놈 소, 그러니까 요건 웹뿔 달려 있는 거니까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1150건, 약 3000건 중에 1150건이니까 3분의 1이 넘죠.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 다수의 동물 한 마리가 새겨져 있고, 그 동물 중에 가장 많이 새겨진 게 웹뿔 달린 혹 없는 숫소고, 그 밖에 웹뿔은 안 달리고 혹만 없는 숫소, 코끼리, 그리고 혹 달린 제부, 그 숫소도 있고, 호랑이, 산토끼, 물소, 코뿔소 등등이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 산토끼를 제외하면 대부분 덩치 큰 놈들입니다. 그죠? 거대한 덩치를 가진 놈들, 혹은 맹수, 이런 놈들이죠. 암소는 단 한 건도 아직까지 발굴된 바가 없습니다. 이 도장 중에. 그러니까 요게 힌두이즘에 우리가 세이크리드 카우, 신성한 암소라 그래서 힌두들이 암소를 숭배한다. 요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적어도 인더스 문명의 이 신앙 생활에서, 신앙의 대상 중에 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힌두이즘의 암소 숭배하고 인더스 문명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 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인장들의 색인, 도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파서 그냥 심심풀이로 쓰는 이런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거나 혹은 내 재산권을 이렇게 증명할 때, 인감 도장 같은 게 그런 거죠. 혹은 우리 기관에 뭔가 이 기관을 확실하게 표시하고자 할 때, 뭐 직인 같은 거고, 그런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 거라, 이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물건이지요. 그래서 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기는 것도 아무거나 새기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새겼을 거고, 그래서 요런 게 인더스 사람들, 인장에 새겨진 요런 조각들이 인더스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었고, 그 중에 절대 다수가 동물 중에서도 웹뿔 달린 유니콘, 숫소라는 걸 보면 이 유니콘이
인더스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상 속의 동물이었다. 신앙의 혹은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인장에서 발굴된 거로 보면 소수 식물 모티프, 식물이 새겨진 것도 있습니다. 혹은 동물과 식물이 같이 새겨진 것도 있고, 그 식물들 중에서는 보리수 나무가 주종이라고 합니다. 보리수는 그 인도 말로는 삐빨 나무라 그러는데, 붓다가 요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부드라는 게 그 깨닫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도 보리수. 보리라는 게 보디, 붓다. 요걸 이제 음역한, 요것도 원래 한자에 없던 글자를 만든 거죠. 음역하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가 주종이었다는 걸 보면, 붓다가 그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은 게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것보다 약 2000년 전부터 이미 인더스 문명 때부터 그 나무가 뭔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붓다가 나무 밑에 앉을 때도 아무 나무 밑에나 그냥 털커덕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나무를 일부러 골라서 그 밑에 앉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건 뭐 상식적인 추정입니다. 보리수 나무가 주종이고, 또 이 나무와 한 몸처럼 보이거나 혹은 나무에서 쑥 솟아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모양의 신의 모습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한두 개 예를 볼 텐데, 이게 신인지 나무신에 해당하는 건지, 혹은 신이 아니라 그냥 뭐 실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건지, 요건 확실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새겨놓은 걸 보면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절대 다수가 동물이고 일부 식물, 그리고 사람 모양의 모습을 새겨놓은 것들도 일부 있다. 이렇게. 근데 인장에 새겨진 동물들, 특히 유니콘은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고, 또 이 인장 주인, 도장 주인을 보호해 달라고 기원하기 위해서 새긴 신이나, 혹은 신이 아니라면 그 인장 주인이 속해 있는 집단, 자기 뭐 시족이나 종족이나 직업 집단일 수도 있고, 이런 집단의 토템, 뭐 한국 문화에서 그 집단적 토템이라 그러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 들 수 있죠.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고 그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다 그러면 단군이 그 곰이 변신한 웅녀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은 조상이 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어? 환웅, 단군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환웅의 아버지인 또 환인,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곰이라는 게 그 단군 신화 그 당시에 설정된 그 집단의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토템, 그 집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토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거기 또 뭐 호랑이도 등장하잖아요.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집단,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집단의 어떤 토템을 새겨놓은 것, 토템이라는 게 이건 아메리카 인디안들 신앙에서 비롯된 그 단어인데, 이게 이제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뭔가 신앙과 경배의 대상을 새겨놨을 것이다 추정하고, 그래서 이런 인더스 사람들의 종교 생활의 특징이 신을 숭배했는데 그 신이 주로 동물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걸 이제 그 종교학 용어로는 쭈모르피즘이라고
모르피즘이라고 합니다. 쭈라는 게 동물 아니에요, 동물. 모르포라는 건 모양이고, 그러니까 동물 모양의 신, 쭈모르픽, 동물 모양의 신을 주로 숭배했다. 주로. 간혹 식물 모양이나 인간 형상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동물 형상이었고, 그 중에 또 다수는 유니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장 위쪽에 보면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자가 발굴됐다는 게 대개 이 인장에 새겨진 문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장에 긴 문장들 새기지 않잖아요. 도장에 뭐 정채성인 뭐 이렇게 이름하고 뭐 간단한 글자 한두 개 정도 적습니다. 뭐 한국외국어대학교 뭐 총장의 인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게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 두세 개 조합해 놓은 거라 이것만 가지고는 그 문자의 의미를 모르면 해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정채성인이라는 요 네 글자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낸다는 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인더스 문자가 해독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아직도. 근데 인장 위쪽에 한 5개 안팎의 문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장의 뭐 지금 용도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도장 소유한 사람의 도장 주인의 이름, 그리고 간단한 뭐 기원문 같은 것도 그 아래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뭐 토템 이걸 새겨 놓습니까? 그 양반에게 비는 간단한 기원문이나 혹은 이 인더스 도장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발굴이 돼요. 그건 그쪽에서 만들어서 쓴 게 아니고 이쪽에서 건너간 거죠. 인더스 쪽에서. 누가? 상인들이 물건 거래하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 무역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면서 그 인더스 지역의 특산품들이 그 메소포타미아나 그 지중해 지역, 이집트 혹은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까지도 널리 퍼져 있고 발굴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인더스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해서 하는 해상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발굴된 인장들이라는 거는 결국 무역품에 붙어온 것들일 거 아니에요. 응? 인더스에서 수출한 수출품에 인장을 붙여서 저쪽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보냈는데, 받아서 물건은 쓰고 그 다음에 그 인장은 남겨서 뭐 버리지 않고 남겨놨던 게 지금 유물로 발굴이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건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 거고, 상업적으로 우리가 도장을 찍고 뭐 재산 거래할 때, 물건 거래할 때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게 내가 보낸다, 누가 보낸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혹은 누구의 책임이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 찍고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미루어서 추정을 해보면 여기에 이 인장에 새겨진 문자와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상품의 가치나 혹은 상품의 주인이 누구다, 이거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다, 이런 등등을 표시하는 그런 걸 아주 간략하게 표시하고, 또 옆에 따라가는 뭐 다른 기록에 자세하게 적었겠죠. 그런 건 안 남아 있습니다만 남겨진 인장으로 추정을 해보면 상업적으로는 이런 상품의 가치나 소유권 등을 표시하는 뭐 인장 소유자의 이름이나 간단한 상품 내역 이런 걸 그 그림하고 문자로 표시해 놨을 수 있겠죠. 그런 용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요게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도장의 예입니다. 음각된 것을, 음각이니까 그 판 거죠. 판 것을 진흙판 등에 찍으면 양각, 요건 찍은 요 그림들은 찍은 모습이에요. 양각으로 나오고 툭 튀어나오게 된 거죠. 방향도 반대가 되는
그럼 뭐 도장 생각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 한 변의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1, 2인치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이 인장 구조를 보면 위에 몇 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물고기 모양도 있고 그렇죠. 요게 이제 인더스 문자들입니다. 문자들이고, 왼쪽 위에 보면 이게 문자인지 식물의 가지가 늘어진 건지 요건 좀 불확실하죠. 그런 게 있고, 가운데 이 미들 필드에 있는 게 바로 뿔 달린, 웹뿔 달렸죠. 웹뿔이고, 요게 혹이 없죠. 혹 없는 숫소. 요 배 밑에 보면 그 순놈 그 달려 있죠. 그래서 요게 웹뿔 달린 혹 없는 숫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아래 설명에 적어 놨습니다. 왼쪽은 인장들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모티프로서 위쪽에 인더스 문자, 그리고 혹 없는 숫소, 웹뿔, 유니콘, 이건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도장에서는. 이렇게 찍어 놓으면 왼쪽을 바라보는 걸로 나오죠. 항상 오른쪽을 바라보고 머리 아래에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물통, 일단 여물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물통이라고 부르는데 여물통으로 보기엔 너무 높죠. 여물통인지 이게 용도가 뭔지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유니콘들 나오는 인장에는 거의 항상 이 여물통이 같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모름, 정확하지 않음, 추정들은 많이 합니다만, 오른쪽 인장은 인더스 지역, 뭐 지금은 인도 전역에 흔하게 보는 혹 달린 숫소, 혹이라는 게 바로 여기 이 머리통과 등 고기에 불룩 솟아 있죠. 요런 놈들을 째부라고 불러요. 혹 달린 숫소를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한 것이고, 위쪽에 문자가 달려 있고, 이놈도 오른쪽 이렇게 찍어 놓으면 왼쪽을 바라보는 이런 특징들은 똑같지만 여물통이 없고 웹불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뭔가 또 왼쪽 도장과는 다른 의미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위에 적혀 있는 문자들도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중에 그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글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이 알파벳은 아닙니다. 알파벳은 아니고 상형 문자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궁금한 거죠. 답답하고. 예. 예, 여기서 뭐 왼쪽 위에 있는 요게 오른쪽 바라보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실려 있는 사진이 아마 이렇게 뒤집혀서, 좌우가 뒤집혀서 찍힌 거를 제가 캡처해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니콘이고, 윗줄 가운데 있는 거는 유니콘 머리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고, 요 식물 모티프, 요건 보리수입니다. 보리수가 그려져 있고, 문자가 위가 아니라 아래에 또 배열되어 있어요. 몇 개가. 요런 문자도 있고, 요런 인장도 있고, 오른쪽 거는 여기도 여물통이 이건 훨씬 더 둥퉁하게 생겼죠. 이것도 유니콘이고, 위에 문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줄 오른쪽은 그 머리가 세 개 달린, 그죠? 그리고 목에는 머리가 세 개 달린, 이게 당나귀 같기도 하고, 말은 아닙니다. 인더스 인장에는 말이라는 동물은 나오질 않아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지역에. 말은 아닌데 이게 무슨 동물인지 확실치 않고, 꼬리나 몸통이나 그 머리 모양을 보면 이게 확실치 않아요. 그 다음에 목에 있는 이쪽에 줄무늬 같은 거, 이걸 보면 이게 호랑이 무늬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뿔은 또 두 개로 굉장히 길고 머리는 세 개 달리고, 그래서 이것도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왼쪽 그 구석에는 식물 모양의 모티프가 또 새겨져 있고, 이것도 학자들이 제대로 의미를 풀어내지 못한 대표적인 수수께끼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줄 맨 왼쪽을 보시면 가운데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응? 사람입니다, 이게.
정면을 보는 얼굴이 있고 양쪽 그 얼굴 양쪽으로 뭔가 툭툭 튀어나와 있죠. 요거는 그쪽 면을 바라보는 얼굴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3개의 얼굴을 가진 3면을 가진, 아마 맞은편 반대편에도 이런 얼굴이 있다고 가정하면 4면신에 해당되는, 네? 얼굴이 네 방향에 얼굴이 각각 있는, 머리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물소 뿔 같은 것이 아주 멋있게 쫙 솟아 있죠. 양쪽 팔은 이렇게 옆으로 편하게 늘어뜨려서 무릎 쪽을, 터치는 아니고 무릎 쪽 위에 뒀는데, 요건 이제 전형적인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그런 자세이고, 요 허리띠 같이 보이는 그 아래 보면 뭔가 조그맣게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작은 몽둥이 같은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발기된 남근이다, 남자의 성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 허리띠 장식이 늘어진 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문자 몇 개가 있고, 이 양반 앉아있는 주변에 보면 콧불소, 물소, 호랑이, 코끼리, 그 왼쪽에 콧불소하고 물소가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가, 등 돌리고 있는 친구가 코끼리고, 그 아래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나오고, 아래쪽에는 사냥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야생 동물들이죠. 그리고 위에 네 캐릭터, 코뿔소, 물소, 뭐 코끼리, 호랑이 이런 놈들은 맹수들이고, 그 오른쪽으로 보면 사람같이 보이는 호랑이 등 부위에 사람같이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인장이 또 한쪽이 깨져 나갔어요. 요 모티브는 하나만 발굴이 됐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이건 논란이 많이 된,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이게 바로 힌두이즘의 시바 신앙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 반박하는 주장도 많은데, 요거 이제 하라파 쪽에서 발굴된 주장입니다. 요 아랫줄 가운데 있는 거는, 요건 좀 그림이 작아서 좀 흐릿하죠. 요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키워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인더스 인장들을 보면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그만데, 새겨져 있는 모티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에 이제 유니콘이 가장 많고, 그리고 요 그림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조각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굉장히 공들여서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이런 인장을 파는 직업이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공들여서 뭔가 의미를 담아서 공들여 만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요 인장을 새긴 그 재질은 거의 대부분 활석입니다. 활석, 돌이에요. 활석인데, 활석이라는 거 아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활자가 미끌미끌하다는 활자예요. 이거를 그냥 보통 때는 이게 단단한 일반 돌인데, 일반 돌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들어보면 가벼운데, 이걸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해져요. 마치 비누처럼 미끌미끌해지는데, 비누처럼 씻겨 나가진 않지만 물에다 오래 담가 놓으면 비누 정도 되게 말랑말랑해집니다. 말랑말랑해져서 이렇게 정교한 그림들을 쉽게 새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햇볕이나 그늘진 곳에서 오랫동안 말려서 완전히 건조시키면 다시 돌처럼 단단해지고, 그 대신 가볍죠. 그걸 활석이라고 합니다. 네? 활석인데, 그거 아마 우리 모양은 좀 다릅니다만 그 발 뒤에 각질 벗길 때 쓰는 그 쑥돌 같이 물에 뜨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런 정교한 조각들을 새겼다. 예. 예, 요 그림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양반이에요. 그 양반인데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른데, 그 아래 이제 요 자료에 캡션 붙어 있는 거 보면, 앉아 있는 인물을 표현한 이 도장인데, 여러 동물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게 시바 신의 이제 옛날 모습이라고 믿어지고, 이게 이제 그 시바의
다양한 성격 중에 빠슈빠띠, 빠슈라는 거는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빠띠는 이제 로드, 짐승들의 주인, 왕. 예? 그래서 빠슈빠, 슈바의, 빠슈빠띠라는 게 슈바의 다른 이름이에요. 슈바신의. 이 빠슈빠띠 성격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어진다. 그래서 모헨조다로의 머추어 하랍반 유물. 앞에 게 하나만 있다 그런 게, 그게, 앞에 인장은 하랍바에서 나온 거고, 요 인장은 모헨조다로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렇게 깨져서 나온 게 아마 비슷하게 깨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인장에서는 그 아래에, 허리띠 아래에 뭔가 볼록 솟아 있는 것 같은, 요게 그 남근이라고 뭐 억지로 우긴다면 그렇게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사이즈도 그렇고 그냥 허리띠 장식이 늘어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위에 이제 문자들이 있고, 그 모티브는 똑같습니다. 여기 찍어 놓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콧불소하고 물소, 왼쪽에 코끼리하고 호랑이, 사람이 훨씬 더 뚜렷하게, 그 호랑이 바로 뒤에 사람 모양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인장이 아마 인더스 사람들의 종교,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의미가 뭔지 요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인장에, 제가 오른쪽에 이쪽 붙여놓은 설명 보시죠. 이 인장에 새겨진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있으며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얼굴이 3개, 최소한 3개죠. 뒤쪽까지 감안하면 4개일 수도 있어요. 새 얼굴, 머리에 물소뿔, 인간 모습을 한, 사람이 앉아있는,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모습이죠. 상체하고 팔에 그려져 있는 줄무늬는 호랑이 줄무늬를 표현한, 옆에 호랑이하고 비슷한,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볼 수도 있죠. 호랑이 줄무늬니까 어떤 호랑이적 성격을 지닌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눈에 띄는 특이한 모습이고, 여러 맹수들이 경배하는 이게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끼리가 등 돌리고 있는 걸 보면, 등 돌린 게 무슨 경배하는 모습이냐, 이건 그냥 무시하고 가는 모습에 더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맹수들이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신적인 존재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뭐 경배인지 아닌지, 코끼리 같은 경우 이건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이게 신적인 존재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림 아래 이제 그 캡션에 붙어 있는 설명처럼 초기의 쉬바신, 힌두이즘의 쉬바신이 나타나기 훨씬 전의 모습이니까 프로토 쉬바라고 이름을 붙여요. 초기 쉬바신의 마하요기, 요가 수행자와 빠슈빠띠, 짐승들의 왕이라는 성격을 표현한 모습이다. 이런 주장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오른쪽에 코뿔소나 물소, 왼쪽에 호랑이나 코끼리, 이런 등등의 야생동물들은 빠슈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바신을 빠슈빠띠, 짐승들의 왕이라고 부를 때 빠슈는 가축,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사람이 키우는 가축을 의미하는 거지, 야생동물은 빠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빠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빠슈빠띠의 원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가부좌가 요가 자세일 수도 있지만, 요가 체위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들에서 발굴되는 여러 상들 봐도 앉아있는 상 중에 요런 자세로, 요것과 거의 비슷한 자세로 앉아, 왜냐면 이게 요가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앉는, 이거 빠드마 아산, 빠드마 연꽃 자세라 그래요. 그런 자세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냥 편하게 책상다리하고 앉아도 이거 비슷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메소포타미아 유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걸 시바신의 마하요기라는 특성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 인장을 둘러싼 대표적인 해석들 중에 제가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뭐 후에 시바신과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떤 간에 인더스 사람들이 믿는 숭배나 신앙의 대상 중에 사람 모습을 한 이런 신도, 신적인 존재도 있었다. 이건 사람 모습을 했지만 사람과는 다르죠. 사람이 어디 얼굴이 3개씩이나 있어요. 그죠? 불소불 달리고, 이게 이제 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머리에서 실제로 도달한 거라면 사람은 아니죠. 인간 형상만 한 거고. 그래서 소수긴 하지만, 이런 인간 모습의 신도 아마 인더스 신앙 시스템에 극소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건 전전 슬라이드에서 조그맣게 봤던 요걸 좀 확대시킨 건데, 이 그림 왼쪽 위에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왼쪽 거, 거기 보면 나무에서 여신이, 이게 여자 모습이에요. 머리도 길고 가슴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여신이 나무신과 결합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나무신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여신이 나무 가운데 서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신과 나무신이라는 두 개의 속성이 결합된 모티브 같고, 그 앞에 제가 다른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이쪽은 무릎 꿇고 있는 여성이죠. 이것도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불확실하죠. 요건 위에는, 머리 위에 이게 뿔 같은 게 나 있는 걸 보면 요것도 아마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뭔가를 바치려고 이 여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이죠. 경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무릎 꿇은 인물의 왼쪽 옆에 놓여있는 무슨 덩어리 같은 거, 그것도 형광펜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덩어리 같은 게 사람 머리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물로 잡은 사람의 머리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희생제사 같다, 이렇게 희생제사의 모습을 표현한 인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건 뭐 가능성이 있죠. 그림 아래에 있는 7명의 여성들, 둘넷 여섯 7명 맞죠? 7명의 여성들은 아마 이 제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제들, 여성 사제들 같고, 이 무릎 꿇고 있는 인물의 오른쪽에 있는 머리에 구불구불한 뿔나 있고, 얼굴은 이게 사람 비슷하죠. 모양은 숫소입니다. 모양은 숫소인데 목하고 가슴팍에 이렇게 줄무늬는 이건 호랑이 모티브예요. 호랑이와 숫소와 사람이 결합된 이런 모습에, 이것도 스핑크스도 생각나고 그러죠. 이런 오른쪽에서 지켜보는 호랑이 숫소 신, 이 등 위에 보면 또 물고기 문양은 요게 인더스 문자들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기서 자주 나오는 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문양이 북인도의 아요디아 부근하고 특히 남인도 쪽에 타밀나두나 뭐 까르나타카나 깨랄라 이런 남인도 지역에서 그 사원의 신들의 집이죠. 사원에 이 물고기 문양이 모티브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뭐 미낙시라는 여신, 유명한 여신인데, 그건 남인도 마두라이에 있는 미낙시 사원의 주인인 그 미낙시 여신의 경우에는, 미낙시라는 뜻이 물고기 눈을 한 여신. 물고기 눈이라는 게 뭐 맹하다 뭐 이런 의미가, 흐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잖아요. 응? 그래서 24시간 365일 눈 뜨고 내 백성들, 응? 내 신자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의미로, 우리 절집에도 보면 풍경 달아놓은 것 중에 물고기 문양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정신이 깨서, 정신 깬 상태로 정진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물고기 문양이 남인도의 드라비다 문화권에서 아주 널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더스 문명이 북인도 힌두이즘보다는 남인도 쪽의 뿌리가 아니었을까, 남인도 문화의 뿌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언어나 혹은 인종적인 특징이나 이런 걸로도 인더스 문명 사람들의 특징이 남인도와 겹친다는 이런 증거들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문자도 그렇고, 문자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인도 아리안들이 들어오면서 밀려서 남인도 쪽으로 밀려 내려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 중에도 그런 가설을 내놓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뭐 딴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그림도 뭔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 조각인 건 확실한데,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 없으니까 갑갑하고 궁금하고 그런 겁니다. 예, 인더스 문명이 뭐 도시 중심의 문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도시가 건설되려면 아주 활발한 농업 생산 활동, 광범위한 농촌 배후지가 있어야만 도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산 숭배, 풍년 들게 해주세요. 혹은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해주고, 내가 키우는 가축들이 새끼들을 쑥쑥 낳아서 번성하게 해달라. 그 다산 숭배라고 합니다. 퍼틸리티 컬트, 많이 생산하게 해달라, 이건데, 다산 숭배의 증거들이 인더스 문명도 농업을 바탕으로 건설될 수 있었던 문명이죠. 여기서도 널리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모신, 땅을 땅 왜냐하면 농경 문화에서는 땅이 거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죠? 집도 짓고 거기 땅에다가 씨 뿌려서 곡식도 걷어들이고, 짐승들도 땅에다 놔서 풀들 먹여서 키우고, 땅에서 모든 주요 생산 활동이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땅을 신으로 승격해서 숭배하는 요런 신앙, 그걸 우리가 이제 땅을 어머니 여신으로, 머더 가데스, 그래서 지모, 어머니 땅신이죠. 땅엄마 신. 응? 이걸 이제 지모신 숭배라 그러는데, 지모신 숭배는 뭐 인더스 문명뿐만 아니라 다른 농경을 바탕으로 한 이 문화권에서 아주 널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 형태인데, 인더스에서도 그 지모신 숭배가 굉장히 널리 나타났다. 그 증거들이 보인다. 그래서 인장에 새겨진 동물 신들에 대한 숭배는 상인이라든지 혹은 지배층, 인장 자체가, 도장 자체가 뭔가 만드는데 공이 들어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을 거니까, 이런 동물 신들에 대한 숭배는 주로 엘리트층의 신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일반 사람들의 주거 지역에서는 인장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인장 씰들이 주로 발굴되는 것은 엘리트층 주거 지역이나 부자들, 상인들, 이런 주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이 되고, 일반 사람들 그 집터에서는 구운 도기, 테라코타, 흙으로 빚어서 재벌구이 해놓은 요런 도기 형태로 출토된 그 여신상이 많다 그래요. 여신상도 큰 게 아니고 쪼만쪼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더스 문명에는 거대한 신상 같은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발굴된 게. 그래서 이런 일반 거주지 구역에서 널리 발굴되는 이런 지모신이 바로 대중들의 신앙이었을 것이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서민층, 여기서 널리 행해진 신앙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농촌에서는 당연히 지모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일반 사람들, 서민 대중들,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믿던 신들, 이거 상도 가져오고 도시에 와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그 지모 신앙은 대중들이 주류인 신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충분히 일리 있는 추정이죠. 지모신앙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나는 게 남근 여근 숭배를 보여주는 조형물입니다. 남근 숭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남근과 여근이 결합된 상태로 같이 나타납니다. 그건 역시 인더스 문화뿐만 아니라 농경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한반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아니라 공원 같은 데 가봐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후대 힌두이즘의 쉬바 링감 숭배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인도 아리안들의 베다 신앙에는 남근 숭배나 뭐 이런 지모신 숭배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현대 힌두이즘에는 보면 쉬바 신을 숭배할 때 쉬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이렇게 경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쉬바의 상징 남근, 쉬바의 남근, 쉬바의 성기죠. 성기인데 그냥 보통 상태가 아니라 발기된 상태. 발기된 상태라는 거는 성교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란 거예요. 그죠? 성교를 한다는 거는 쾌락을 위한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가 결합해서 성교를 함으로써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그러니까 발기된 남근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건 새로운 창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쉬바신을 보통 파괴의 신이라고 뭐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쉬바 링감이라는 것은 생명 창조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남근과 여근이 결합해서 성교를 할 때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현대 과학의 생물학적 지식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경험과학으로 충분히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신화적인 모티브로 표현하는 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쉬바는 링감의 형태로 링감이 이제 쉬바의 발기된 남근 이 이름입니다. 링감의 형태로 숭배하는 게 일반적인데 쉬바 링감 숭배를 본다면 인더스의 종교가 그 후에 힌두이즘에 영향을 미쳐서 링감 숭배라는 이거 현대 힌두이즘의 큰 뿌리,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큰 줄기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문자로 남긴 확실한 이런 얘기가 없고 중간에 이런 링감, 왜냐면 이 링감 남근 여근 숭배라는 게 워낙 농경 문화권에 널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 형태라 이게 꼭 인더스 문명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만 주장하기도 좀 힘들죠. 그래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요걸 이제 지모신 요 그림들 한번 살펴보죠. 예, 요것도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머더 가데스 피겨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모신 조그만 인형인데 이 뭐 얼굴이나 뭐 이게 여신이구나 이 정도는 가슴 나온 거나 여신이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게 뭐 그렇게 정교하거나 아주 뭐 멋있게 해놨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지모신상 이런 유물들이 모헨조다로나 하라파나 다른 도시들의 일반인들 주거지역에서 다수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상류층 주거지역에서 출토된 여신상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건 소수고 주로 이제 일반인들 주거지역에서 출토되는 높이는 대략 10에서 20cm니까 그냥 한 뼘이 채 안 되는 거죠. 커봤자 한 뼘. 10 내지 20cm 정도로 작고 인장의 조각과 비교할 때 형태도 정교하지 않아서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거나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거나 혹은 이제 대충 뭐 그 만드는
전문가 아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도장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쉽게 팔 수 있는 이런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장 새기는 사람한테 가져가야 제대로 멋있게 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비교할 때, 세일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조악하다. 그런 면에서 뭔가 이런데 시간과 노력과 이 전문성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서민 대중들의 신앙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상류층의 경우에는 도장들에서 나타나는 동물 숭배, 이게 이제 주된 형태였을 것이고, 서민층의 경우에는 이런 지모신 숭배, 농경 문화에서 유래된 지모신 숭배가 일반적인 혹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인더스 사람들의 신앙 형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아래 그 캡션에 보면 이제 테라코타 링가 커뮤니 깔리방간 머추아 하랍반이고, 하랍바 문명, 이 양반은 이제 인더스 문명이라고 안 부르고 하랍바 문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거기 깔리방간이라는 도시에서 발굴된, 이것도 구워서 만든 겁니다. 돌을 깎아 만든 게 아니고 빚어서 구운 거죠. 테라코타니까. 링가 컴 요니라는 거는 링가와 요니가 결합된, 요니라는 건 여성의 성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널찍하게 이렇게 판처럼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요니예요. 불쑥 솟아있는 게 링감이고, 링감이 요니를 뚫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페니트레이트 된, 그러니까 지금 한창 성교를 하고 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태. 대개의 남근숭배는, 남근상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혼자만 서 있으면 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근과 결합해서, 요새 현대과학식으로 표현하면 정자가 난자와 결합해서 수정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그 생식이라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한창 수행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아래 설명처럼, 제가 오른쪽에 붙여놓은 건 제 설명입니다. 그림 아래 설명처럼 이 모양이 후대 힌두이즘의 중요한 숭배 대상인 쉬바 링감의 원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링감과 요니의 합체, 즉 남근과 여근이 성교로 결합된 상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쉬바 링감의 형태다. 지금 힌두들의 쉬바 링감도 남근과 여근이 결합된 상태도 많이 보입니다. 물론 링감 하나만 달랑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쉬바신을 상징하는 걸로. 근데 그 아래 반론 요걸 펴놨듯이, 그러나 남근과 여근이 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조형물은 자식이나 풍작이나 가축 번식 등을 기원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농경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것을 슈바링감 숭배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다른 인더스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슈바링감 숭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인도에도 다른 지역의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슈바링감으로 발전해 나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전해온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인더스 문명의 이 링감, 이 남근 여근 숭배에서 영향을 받아서 슈바 링감 숭배가 발전해 나왔다. 혹은 그게 힌두이즘 안으로 포섭이 됐다. 그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주장이죠. 예, 요 중에 왼쪽 것은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 사놓은 그 포스트 카드에 그려진 그림인데, 가운데 이제 슈바신이 딱 이 가부좌 틀고 앉아 있죠. 예? 슈바신 모습이 목에는 킹 코브라를 둘둘 목걸이 대신 감고 있고, 머리는 둘둘둘둘 말아서 그냥 말똥처럼 얹어놨는데, 그 머리 꼭대기에서 분수가 나오고 있죠. 그 분수가 아니라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이 원래 하늘에 있는 신들의 나라에 있는 신들의 강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간 세상으로 떨어뜨려 주는데, 하늘에서 이 거대한 강이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면 인간들 뭐 세상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쉬바가 머리로 한번 받아서 충격을 쫙
흡수한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땅으로 흘려보내준다. 요 신화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뭐 깔고 앉아 있는 게 호랑이 예. 그리고 이제 몸에 걸치고 있는 것도 호랑이 가죽 벗겨서 그냥 걸치고 있고, 오른쪽 이제 요 그림으로 보면 왼쪽 무릎이죠. 무릎 앞에 있는 그 조그만 그릇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구걸할 때, 탁발할 때 이 바다 음식이나 물을 받는 그런 그릇, 요 수행자를 상징하는 그런 그 그릇입니다. 요 쉬바를 크게 이렇게 둘러싸고 시꺼먼 기둥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원기둥 같은 게 뚝 있잖아요. 쉬바를 둘러싸고. 이게 이제 링감입니다. 링감 안에 쉬바가 들어있는 거죠. 그림이. 쉬바의 이제 남근, 발기된 남근을 표현한 거고, 이 쉬바신을 중심으로 12개의 이 그림들, 링감의 서로 다른 형태들,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띠 링감이라 그러는데, 12개의 링감들이 다 요니하고 결합된 상태입니다. 쉬바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거 보면 링감이 있고, 링감 위에 이제 연꽃도 피어났죠. 그 링감 밑에 보면 꼭 열쇠 구멍 같은, 이게 이제 요니입니다. 여성의 성기를 단순화해서 거의 사실적이죠. 그러니까 뭐 바깥 것, 그 안 것, 뭐 외음순, 뭐 내음순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표현하고 해서 링감과, 그러니까 남근과 여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이 12개의 쭉 이 링감 형태들을 표현해놨고, 이런 것, 각각의 것들로 유명한 이제 만디르들, 사원들이 인도 각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의 현대적인 링감 숭배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그 아래 캡션 보면 A line of lingas around the large Shiva temple in Tanjore, India. 탄조르는 남인도에 있는 그 한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있는 시바 이 만디르에 둘레를 쭉 둘러서 이 시바 링감이 쭉 둘러쳐 있는 겁니다. 링감으로 절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링감도 보면 링감과 요니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요게 우리 맷돌 모양의 이런 이런 조각품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 이런 링감과 요니의 결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바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현장이에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딱 모티브로, 구체적인 모티브로 딱 잡아서. 그리고 그게 이제 쉬바 링감에서는 쉬바 신이라는 형태, 쉬바 신이라는 이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거고. 그래서 남근 여근 숭배는 농경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힌두이즘, 인도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그 링감 숭배의, 남근 여근 숭배의 그 생생한 모습을 일상적으로 인도 아무 데를 가던 이런 링감이 세워져 있고, 링감에 이렇게 꽃도 둘러쳐 놓고 우유 붓고 그 앞에서 남았을 때 경배하는 이 모습을 뭐 수도 없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남근 숭배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널리 남아있는 이런 신앙 형태는 현대사회에서는 보기 힘들죠. 그 점에서 인도는 굉장히 독특한, 링감 숭배가 독특한 형태로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더스 문명의 그 기본 성격하고 종교생활의 특징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2시간 45분이나 돼서, 원래 1시간짜리를 이렇게 하려면 둘로 잘라야 되는데, 둘로 자르기는 또 좀 그렇죠. 첫 시간이니까 시간 조절도 잘 못하고,
또 곁다리로 일단 소개해 드릴 것도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늘어졌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 2회부터는 시간 신경 써서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는 않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 2회 인도 아리안의 이동과 베다의 성립, 거기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